자, 9월 모의고사 물리학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뭐 전체적으로 워낙 무난해가지고 평이하기도 했고, 그래서 크게 물리를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그냥 편하게 문제 좀 풀었을 것 같아. 다만 뭐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뭐 집중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고3 때 물리를 수능 과목으로 염두에 둔 학생들이라면은 꼭 신경 써서 꼼꼼하게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지? 자, 같이 보자. 1번. 뭐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운동 법칙 또는 운동의 등가속도, 힘과 물체 운동하고 관련해서. 자, 위로 한자 물체를 집어 던졌대. 제기를 집어 던졌고, 얘는 뭐 이렇게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제기도. 자, 그런 거 골라보자. 가에서 공기돌의 속력은 변한다. 당연히 집어 던졌으면 점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그치? 공기동의 속력은 당연히 변하겠지. 자, 나에서 팽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좀 변하고 있잖아. 그치? 곡선의 경로, 직선 경로가 아니라면은 운동 방향은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거야. 자, 변하고 있지. 자, 다에서 제기의 작용은 알짜힘은 0이다. 지금 제기의 운동하는 모습을 봐봐. 곡선의 경로를 취하면서 점점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지. 그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야?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 물체들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뭐? 물체 운동의 빠르기, 속력. 그리고 물체 운동의 방향.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운동 상태가 만약에 변화한다면, 달라진다면, 즉 빨라지건 느려지건 방향이 바뀌건 둘 다 변하건 뭐 하나라도 그 변한다면 그 변화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힘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따라서 여기서도 공깃돌의 속력은 변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위로 던져 올린 물체들의 속력이 느려지는 이유는 던져지는 순간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치? 운동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느려지는 거고, 얘도 매 순간순간 운동 상태,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지, 변화하고 있지? 이것도 원인이 힘 때문인 거고, 얘도 지금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잖아. 그치? 느려지면서 다시 빨라질 거야, 내려올 때. 이렇게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한 운동을 하는 그 모든 원인이 뭐다? 힘이다. 그치? 따라서 RCM이 0이라면은 이렇게 운동할 수가 없지. 자, 그럼 RCM이 0이라면은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정지에 있었던 물체들은 만약에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정지해 있어야 하고, 그치? 만약에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운동하는데 이런 것들, 속력과 방향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린 그런 운동을 등속, 빠르기는 일정하면서 직선상에서 방향을 바꾸자 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2번 보자. 핵반응식이지. 우리 이제 핵반응에서 두 가지 하나 체크해본. 첫 번째, 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된다. 뭐 원자 번호의 합이 보존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전하량 보존돼야 되고, 두 번째, 질량수 보존된다. 요게 보존되게끔 숫자를 조합해서 맞춰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손질량은 모든 핵반응은 질량이 줄어든다고 했어. 그 반응이 융합반응이건 분열반응이건. 그치? 바로 이 결손질량의 크기와 핵반응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비례한다.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손질량이 크다는 거지. 그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내면 되겠지? 자, 지금 보면은, 자, 나부터 한번 찾아볼까? 질량수의 합이 5네, 반응 전에. 그치? 두 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 전하량의 합, 반응 전에 2, 반응 후에 2. 그치? 자, 그런데 질량수의 합은 반응 전에 5인데, 반응 후에 4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질량수는 1이면서 전하량은 0짜리 입자. 자, 질량수는 1이면서 전하량 0짜리 입자. 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 종류의 원자핵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은 우리 네 가지 정도의 용의자가 있다 그랬어. 뭐 있었니? 질량수 1이면서 양성자 1짜리. 양성자란다. 전하량 1짜리 양성자. 또는 요거는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의미로 수소 원자 핵.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랬지?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중성자. 전기는 없지만 질량수 1짜리 입자. 그 다음에 전자. 전자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지만 질량수 0짜리 입자지. 여기에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었어. 바로 양전자라는 애가 있었어. 자, 전하량은 플러스 1이면서 질량수 0짜리 입자. 그치?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중성자. 그래서 디귿은 중성자라는 거지. 자, 디귿은 중성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찾아보자고. 기억하고 니은.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누군지 모르지. 그치? 자, 누군지 모르고, 니은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자, 바륨하고, 지금 여기 있는 바륨하고, 여기 중성자잖아. 지금 반응식 가해서 보면 얘는 중성자. 우리는 얘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는 때린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시된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자, 여기 전하량의 합을 보존시키려면은 여기는 0. 그치? 전하량 0짜리, 여기는 몰라. 여기는 56짜리. 자, 그러면 요거는 0짜리 입자. 그치? 자, 그러면은 전체 전하량이 보존이 되기 위해서 또 질량수 보존되고 여기 조건이 있단 말이야. 중성자수 143이다. 그 다음에 양성자수 36이다. 니은 입자의 양성자수가 36이라고 알려줬어. 그치? 누군지 모르겠어. 36번은 사실 크립톤이긴 하지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전하량의 합이 얼마 돼야 돼? 56 더하기 36, 92 되겠지. 여긴 중성자니까 전하량하고 관계없고, 여기도 중성자니까 전하량 관계없고, 따라서 이 기억 입자의 원자 번호이자 핵 전하량은 얼마다? 92다. 물론 우리가 이게 우라늄이라는 거 알고는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입자. 얘 중성자가 143이래. 중성자가 143이면 양성자수, 이 원자 번호에다가 중성자 더하면 그게 뭐야? 질량수가 되겠지? 얘 질량수는 얼마다? 235다. 그지? 92 더하기 143, 235 맞지? 자, 그러면 반응 전에 질량수의 총합이 236이라면 여기도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질량수 전체 총합이 얼마 돼야 돼? 236 되면 되겠다. 이게 141이고, 이게 1짜리 3개니까 3. 따라서 144. 그러면 얘는 얼마? 9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필요한 거 다 찾은 것 같아. 옳은 거 골라보면 질량 결선은 가해서가 나해서보다 크다. 자, 결선 질량은 뭐만 보면 돼?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만 보면 돼. 지금 반응 가해서 약 200 메가 일렉트릭 볼트. 그 다음에 반응 나해서는 17.6 메가 일렉트릭 볼트로 가해서 방출된 에너지가 더 크므로 당연히 가해서 결선 질량 결선이 훨씬 더 크겠지. 자, 기억의 질량수 좀 전에 찾았잖아. 기억. 질량수 얼마짜리다? 235짜리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다. 되겠지? 자, 3번 봅시다. 뭐 그냥 위치 시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지.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항상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물리량부터 체크를 해라. X축의 물리량, Y축의 물리량.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해석하는 이 그래프적인 해석에서는 기울기가 갖는 의미와 그 밑넓이가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정의된, 약속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요소는 뭐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라면 시간분의 위치 변화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 속도라고 부르지? 따라서 A하고 B의 속도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자, 옳은 거 골라보면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이지?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운동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경로의 길이. 그치? 자, 왕복했다면 갔다가 온 것까지 다 더해줘야 돼. 실제 움직임 물체의 경로의 길이를 우리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같은 5초 때까지, 자, A는 원래 9m 위치에 있었는데 6m 위치로 얼마 움직였니? 얘는 5초 때까지 3m 움직였다. 자, 그런데 B는 6m 위치에서, 자, 기준점까지 6m. 그치? 얘는 총 6m를 움직였다.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B가 A보다 2배 더 갔네. 그러면 평균 속력은 B가 A보다 2배 빨라야 되겠네. 그치? 틀렸지? 자, 7초 때 운동 방향, 7초면 여기잖아. 7초 때 운동 방향을 보면, 자, A는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서 있는 지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그치? 위치가. 하지만 B는 어때? 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얘네들은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B는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건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 뭐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경로의 길이잖아. 실제로 움직인 전체 경로의 길이를 보자고. A는 9m 지점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3m 지점까지 왔으니까 A의 이동거리는 얼마? 6m. 그치? 자, B는 6m 지점에 있었는데 나한테까지 6m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3m만큼 멀어졌지? 따라서 B의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 9m. 따라서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A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너무 쉽지? 자,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지. 직선상에서 일정한 빠르기. 왜? 기울기, 속도 일정하잖아. 하지만 B는 등속도 운동을 한 게 아니지.
그치? 처음 5초 때까지는 자, 요 순간순간 위치 시간 그래프의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순간의 속도야. 따라서 순간순간의 속도가 점점 감소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다가 5초 이후부터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되겠지? 4번 보자. 또 이제 보호 모형, 수소원자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죠. 자, 옳게 설명한 학생을 고르래. 수소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야. 에너지 준위 어때? 불연속이잖아. 원자 하나 안에 들어있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은 어떻다? 불연속이다. 다른 말로 특정한 지점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있을 수 없지. 우리가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처럼 딱딱딱 정해진 지점에만 존재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바로 그 지점,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불연속이다. 또는 더 유식한 표현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따라서 수소원자 내 전자 에너지는 불연속이야. 그치? A. 학생 A 설명, 옳은 설명이지. 자, 그러나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좀 보면 A, B, C 파장. 지금 전자전이가 5에서 3, A는 그 다음에 B는 3에서 2, 그리고 C는 5에서 2 이렇게 전자전이하고 있지. 그래서 방출되는 광자, 이 전자전이에 따라서 방출되는 광자의 한계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각 전자 레벨, 선생님 레벨, 에너지 레벨, 그냥 전자 껍질 1층, 2층, 3층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근데 2층, 3층, 4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수소원자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 값은, 각 껍질의 에너지 값은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되지. 그치? 따라서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 자체는 값은 커진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그 에너지의 간극, 폭은 좁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실 계산도 할 수 있잖아. 니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3층에서 2층의 에너지 차이 얼마야? 3층의 에너지 레벨이 마이너스 얼마? 9분의 제곱하면 n제곱이니까 9분의 13.6 일렉트릭 볼트긴 한데 어차피 우리 이거 상수 취급할 거잖아. 이걸 뭐 E로 놔도 되고 K로 놔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러면 3층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K, 2층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차이 3층과 2층의 에너지 차이는 큰 데서 작은 데 빼면은 얼마니? 9분의 1, 4분의 1에서 36분의 5K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구해봤었잖아. 그치? 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가 B보다 어때? 에너지가 더 작지. 그치? 더 작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그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빛 A는 빛 B보다 에너지가 작지. 그럼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은 어때야 돼? 길어야지. 그치?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파장이 짧아. 학생 B는 틀린 설명이지. 선생님이 항상 파장이 짧아.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뭐 고르라달란 얘기야? 에너지 가장 큰 놈 고르란 얘기야. 파장이 가장 긴 놈은 뭐야? 에너지가 가장 작은 놈을 골라달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런 에너지 준위 모형에서 바로 요 그냥 화살표의 길이가 그대로 뭐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자, 따라서 학생 C. 빛 C는 5층에서 2층이잖아. 5층에서 2층의 에너지라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합과 같겠지? 그치? 따라서 이 C는 얘는 A와 B의 에너지의 합과 같을 거다. 참고로 요것도 그냥 한번 볼게. 이 전자전이에 따른 에너지 차이라는 건 결국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 EC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먼저 EA부터 보자고. 자, E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요 빛은 5층과 3층의 에너지 차이지. 5층 레벨하고 3층 레벨의 에너지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층하고 2층의 차이니까 E3-E2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 다음에 빛 C 같은 경우는 5층하고 2층의 에너지 차이가 될 테니까. 그리고 더해볼까? 더하면, 자,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니까, 아, 이거 같은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학생 A와 C만 옳은 설명이다. 자, 5번 보자. 운동량, 충격량,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죠. 자, 충돌 전에 A가 5m/s로 움직이고 B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었어. 충돌 후에 A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하더라. 이럴 때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자, 충격량, 항상 충격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델타 P, 운동량 변화량, 같은 말, 동의어. 그치?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야 돼. 외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자. 얘 운동량이 얼마? 15. 그치? 자, 얘 운동량이 얼마? 6V. 자, 충돌 후에는, 자, 우리 속도니까 방향 고려해야 돼. 반드시 신경 써야 되겠지? 충돌 후에 A가 반대 방향,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왼쪽으로 V로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A의 운동량은 얼마? 마이너스 3V. 그치? 자, B의 운동량은 얼마 됐어? 18. 그치? 충돌 전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죠? 자, 정리하면 얼마? 전개하면은 9V는 얼마니? 3? 따라서 속도 V는 얼마다? 3분의 1 m/s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3분의 1 m/s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 운동량 변화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B 운동량 변화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돌, 분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A 운동량의 변화량과 물체 B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 우린 보통 충돌이 있기 전에 각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이 있은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그냥 같아. 결국 그게 그 말이긴 한데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게 보존된다는 얘기거든. A의 운동량이 줄어들면 B는 그만큼 늘어야 돼 라는 거야. 따라서 A 운동량과 B 운동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변화는 A 운동량의 변화량과 B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만 반대다. 그치? 자, 그럼 이제 B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알 수 있잖아. B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얼마였어? 6kg짜리가 3분의 1 m/s니까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2. 그지?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얼마 됐어? 18 됐잖아. 따라서 요 변화량은 얼마다? 16이다. 그치? 따라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16Nm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지? 자, 6번 보자. 빗면 문제만 나오면 좀 당황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빗면은 설명했지.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서 마찰과 저항이 없는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들의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그치? 그게 항상 대전제로 머릿속에 꼭 들어있어야 돼. 같은 빗면.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들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성분 힘으로 그 성분 힘의 크기는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 그 다음에 이 빗면의 기울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F는 ma잖아. 그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바로 요게 빗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들이 받는 가속도 라는 거야. 그래서 A, B가 같은 질량이 됐건 서로 다른 질량이 됐건 서로 다른 물체가 됐든지 간에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들의 가속도는 어떻다? 항상 같다. 단지 빗면 아래쪽으로 중력에 대한 성분힘이 작용을 하니까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의 힘 때문에 느려지는 거고 점점 느려지는 거고 내려올 때는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운동과 같은 방향의 힘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 P 포인트에서 B가 위로 V로 그 다음에 A는 아래쪽으로 V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출발해서 T0라는 시간이 흘렀더니 B는 올라가서 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점점 느려져서 R 포인트에 와서 최종적으로 정지했다. B는 V로 출발해서 0으로 정지했다. 몇 초 만에? T0 만에. 이게 바로 뭐야? B의 가속도의 크기. 알 수 있지? 자, 가속도라는 게 뭔데?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T0라는 시간이 흘렀더니 속도가 얼마가 됐다? V에서 0으로 이렇게 줄었다. 이게 바로 뭐야? 물체 B의 가속도의 크기지. 그치?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똑같아. 같은 크기의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같은 크기의 가속도 운동인데 단지 B는 느려지고 A는 빨라지는 것 뿐이지. 그치? 요 T0라는 시간 동안에 B가 R점에서 정지할 때 그 T0일 때 A는 여기를 지난대. Q점을 지난대. 근데 가속도는 같아.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단지 B는 느려지고 A는 빨라지는 것뿐. T0 동안의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B가 V만큼 줄어들었다면 A는 얼만큼? V만큼 늘어야 되겠지. 빨라져야 되겠지. 따라서 A가 Q점을 통과하는 속도는 얼마다? 2V다. 이렇게. 자,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아. 얼마로? T0분의 2V가 아니라 T0분의 V로 같아야 된다. 자, Q점에서 A의 속력은 그렇지 지금 구했지. 2V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 Q점부터 R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해석하는 거 평균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이거? 자, 평균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비교적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V로 출발해서 0이 될 때까지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0이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될 거야. 운동 시간은 T0초라고 했으니까 T0 곱하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그게 달린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P에서 R까지는 얼마다? 2분의 1 VT0이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A가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요 거리, PQ 사이의 거리는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V로 출발해서 2V가 됐으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3V. 운동 시간 똑같이 T0초. 그지? 그러면 A가 달린 거리와 B가 달린 거리의 합이 바로 Q에서 R까지 전체 거리가 될 테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되니? 2VT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4VT0가 아니라 2VT0가 돼야 돼. 니은만 정답이 될 거다. 하나 더 그냥 간단하게 좀 보자면 이게 B만 한번 볼까? 자, B를 내가 그냥 A를 생각하지 말고 B만 여기서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올라간 B가 R점에서 정지한 뒤에 여기서 정지해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내려올 텐데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T0 걸렸어. 그럼 올라갈 때 T0초 걸렸으면은 내려올 때 다시 출발점 P점을 지나칠 때까지 걸린 시간도 얼마? 똑같이 T0초. 그리고 이 P점을 지날 때 속력도 얼마? 똑같이 출발 속력과 같은 V. 그치? 자, 그래서 이 B가 P점을 지나 Q점을 지날 때까지 걸리지. 여기서 Q점 속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랑 똑같잖아. 그치? V로 출발해서 2V 된 거니까 같은 가속도로 B가 P점을 V로 통과했다면 Q점 역시 같은 T0초 후에 2V로 통과하게 돼. 결국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여기하고 여기 P점과 Q점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의 비가 T0, 2T0 즉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달린 거리의 비는 어떻게 돼? 1대 4가 되잖아. 우리 많이 써먹었던 거. 그치?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변이 이동거리하고 직선상에서 이동거리와 시간하고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 시간비가 1대 2라면 달린 거리의 비는 1대 4가 될 거야. 그치? 우리 요거 조금 전에 구했잖아. 이걸 얼마라고 했을 때 2분의 1 VT0. 그치?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요거의 4배니까 2VT0가 될 거지. 그치? 요렇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됐지? 자, 7번 봅시다. 운동 법칙이지? 되게 평이하지 사실. 되게 평이해. 뭐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보기를 좀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가지고 뭐 A의 질량도 한번 구해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비교적 간단하게 좀 나왔죠. 자, 이렇게 이 상태로 핵심 단어 키워드 뭐야? 처음에 이 조건에서 정지. 야, 이게 물체가 정지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이 정지해 있다? 전체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각각의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의 총합도 얼마다? 0이다. 그치? 항상 물체가 정지할 수 있는 조건,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잖아. 지금 여기는 이 면 자체는 마찰은 작용하지 않고 이 상태로 연결돼서 A, B, C가 모두 정지해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C가 받는 알짜임도 B가 받는 알짜임도 A가 받는 알짜임도 0일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고. C가 받는 중력이 있겠지. 질량이 4kg이고 중력가스도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 얼마? 40N. 그런데 얘 정지해 있어. 왜 정지해 있어? 바로 요 줄이, 실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요 힘이 얼마라는 거야? 40이라는 얘기지. 합해서 0 되니까 정지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요게 40N이면은 요 실이 B를, 물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똑같이 40N이지. 왜? 같은 줄이니까. 그치? 선생님이 중요하게 실에 걸리는 힘, 또는 줄이나 실에 걸리는 힘 어떻게 기억해달라 그랬어? 줄이나 실로 연결된 물체에는 그 줄이나 실로부터 항상 당기는 힘을 받는다. 물론 이름은 장력이긴 하지만 그냥 장력이 있어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그 물체를 당긴다. 왜? 힘은 방향도 되게 중요하니까.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에는 같은 크기의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요게 40이면 요것도 40이지. 근데 마찬가지로 물체 B도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요것도 얼마여야 돼? 요 줄이 당기는 힘의 크기도 40이어야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40이겠지. 같은 줄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 빗면에서 빗면 아래 방향으로 물체 A를
당기려는, 뭐 당기 좀 표현 이상하다. 물체 A가 빗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 이 중력에 대한 성분 힘이 얼마라는 거야? 요게 4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정지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요걸 한번 찾아보라라고 한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했대? 이 실을 끊어버렸대. B하고 C 사이에 연결된 실을 끊어버렸으니 A,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겠지. 이때 움직이는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준 거야. 그치? 자, 속력 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아, 기울기가 뭐구나? 가속도구나. 그죠? 자, 그러면 A하고 B는 한 덩어리야, 그냥. 함께 움직여. 매 순간순간 같은 가속도로 매 순간순간 똑같은 속력을 갖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에 의해서 A, B의 가속도를 알 수 있지?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자, 2분의 4, 1분의 2 얼마? 2m/s 제곱이다. B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 실이 끊어지면은 B의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움직인다. A도 마찬가지로 2m/s 제곱으로 운동한다. 그치? 자, 여기는 이제 힘이 사라진 거야. 실이 끊어졌으니까. A, B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어? 질량 알고 가속도 알면 내 질량 곱하기 내 가속도가 내가 받는 알짜 힘. 자, B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B가 지금 받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 줄이 B를 당기는 힘. 이게 그대로 뭐? B가 받는 알짜 힘. B의 질량은 6kg이고 가속도가 2니까 요 힘의 크기는 얼마다? 알짜 힘이 12N이다. 그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 12N이면은 실이 끊어진 후에 요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같은 줄이니까 12N이 되겠지? 자, 요 힘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빗면의 기울기 일정하지. 그치? 변하지 않아. 그러면 전체 A가 받는 힘은 왼쪽, 아래쪽으로 40, 그 다음에 실이 당기는 거 12. 반대니까 빼주면 A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다? 28N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차근차근 해보면 돼. 뭐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본 거야. 알았지? 자, 연락학 문제죠. 순환. 자, 효율은 0.3짜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받은 일이라는 건 PV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요 면적이 받은 일의 양이 되겠지. 그 받은 일의 양은 18줄이다. 그리고 전체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순환 과정에서 한 알짜일의 양은 12줄이다. 이 내부 면적이지. 요 면적의 크기가 요게 12줄이다. 요게 18줄이다. 그치?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이제 보기에 기억력들을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이제 연력학적인 순환할 때는 좀 귀찮더라도 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지.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치? A에서 B, B, C, C, D, D, A의 과정을 그냥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1, 2, 3, 4 라고 할게.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4번. 자, 내가 공부한 게 뭐야? 에너지의 관계잖아. 출입하는 에너지의 관계. 뭐? 연력학자 1법칙. 요거 해석하는 거지. Q. 열량 Q, 내부 에너지의 변화, 하거나 받은 일. 자, 요 에너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요런 관계. 그치? 자, 그러면 1번 과정을 보자. 무슨 과정이야? 부피가 V1으로 일정하게 압력만 커지는 과정. 등적 과정이지.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요거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한 일의 양은 0이다. 참고로, 자, 일의 정의. 기체가 하는 일의 정의.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한 일의 양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우리가 기체가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를 판단하려면 부피가 변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부피가 늘었으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부피가 줄었다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 변화 같은 경우는 오직 뭐에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왜? 우리는 일정량의 기체만 다루잖아. 정확하게는 사실 그 용기 속 기체 분자수, 이상기체 분자수도 영향을 주긴 하지. 각각의 기체 분자들이 갖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의 전체 총합이 내부 에너지 정의니까. 하지만 용기 속 실린더 속 일정량의 이상기체만 다루다 보니까 온도만 우린 고려하면 되는 거야. 온도 변화만. 근데 이게 감춰져 있다 그랬지. 우리가 연력학 해석할 때 선생님이 항상 두 개를 쓰고 보라 그랬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거. 두 번째 뭐? PV는 T. 그치?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대하여 압력과 부피의 곱이 뭐다? 온도다. 그래서 온도라는 게 우리가 그런 게 이제 PV, 압력과 부피 그래프잖아.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나오지. 여기 온도라는 요소가 감춰져 있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압력과 부피의 곱을 통해서 해당 포인트의 온도를 알 수 있다고. 그렇지? 자, 그럼 어쨌든 1번 과정은 등적 과정으로 한 일의 양은 0이다. 그치? 하지만 어떻게 됐어? 압력이 커졌지. 부피는 그대로도 압력이 커져서 온도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요게 플러스면은 요것도 플러스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흡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Q가 플러스면 흡열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은 등온이라고 알려줬잖아. 온도가 일정해. 온도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피가 커졌잖아. 그치? 부피가 증가했으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요것도 플러스. 아, 2번 과정도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3번에서 또 한 번 등적이야. 등적 변화인데 요번엔 압력이 감소했네.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줄었으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은 하지 않았고, 압력이 줄었으니까 온도 내려갔을 거야. 온도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야? 아,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지. 자, 4번 D에서 A. 4번은 DA 과정인데 여기 단열이라고 조건을 줬어. 단열이라는 거는 입출입한 열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출입한 열은 없는데 어떻게 됐어? 부피가 줄었지. 부피가 줄었으면은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치? 그러면 좌변 우변 같아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겠구나. 즉 온도가 올라갔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보자. 이제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니라고 물어봤어. 지금 요게 DA 과정이잖아.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따라서 온도는 포인트 A가 D보다 높다. 맞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머지 표에 숫자를 한번 채워볼게. B에서 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의 양은 얼마니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받은 일의 양은 18줄이래. 아, 요게 얼마란 얘기야? 요게 18줄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요거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얼마? 18줄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 나머지 찾을 수 있는 방법, 여기 단서가 있어. 이 기관의 효율은 얼마다? 0.3이다. 자, 그치? 그리고 전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의 양은 12줄이다. 한 사이클을 모두 돌았을 때 전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의 알짜일이지, 알짜일. 그치? 알짜일의 양은 얼마다? 12줄이다.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18줄, 12줄이니까 얘는 일을 요렇게 한번 등온 과정에서 요만큼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랫부분에 받은 일이 18줄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할 때 한 일의 양은 얼마? 내부 면적이 12줄이니까 총 토탈하면 얼마? 30줄임을 저렇게 그래프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 그치? 또는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 자, 12줄. 전체 12줄이잖아. 알짜일의 양은 12줄이 돼야 돼. 근데 D에서 A로 갈 때 18줄을 받았지. 여기서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고 남은 게 12줄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30줄이라는 얘기지. 그치? 저렇게 찾을 수 있는 똑같은 방법이지. 자, 그래서 요건 얼마다? 과정 2에서, 즉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은 얼마다? 30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효율이 얼마라 그랬어? 0.3이래. 효율이 0.3, 30%니까 효율이라는 거 어떻게 보죠? 우리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건 전체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한 일의 양. 그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열 효율이잖아. 효율이 0.3이니까 나머지 남은 빈칸 채워보자고. 요게 18줄, 그러면 요것도 18줄. 전체 B에서 C로 갈 때 받은 일이 30줄. 요게 30이면 요것도 자동으로 얼마? 30.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어떻게 찾을까? 나머지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순환이지, 순환. 전체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전체 총합은 항상 얼마 돼야 된다고? 이거 항상 0 돼야 돼.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A에서 출발해서 B, C, D를 거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가 증감할 수는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최종 상태 A점으로 돌아왔지. 그렇다면 전체 변화량의 총합, 다시 원래 상태니까 요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전체 총합은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얼마일까 도대체? 요게 30, 요거 30.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그럼 방출한 열량. 여기 방출한 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방출한 열량, 알짜일 12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열량, 흡수한 열량, 전체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 그리고 Q1, Q2라고 할까?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 차이가 뭐야? 요게 그대로 효율이 되는 거지. 열 효율. 그러면 얘가 한 번 순환 과정에서 12줄의 일을 했다는 거는 요게 그리고 전체 얼마라는 거야? 받은 일의 양의 30%라는 얘기지. 효율이 0.3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실제로 전체 흡수한 열량은 얼마일까? 요게 30%라면.
40줄이 흡수한 총 열량이란 얘기지. 그치? 40줄이 전체 흡수한 총량이다. 여기에 효율 0.3을 하면 얼마 되는 거? 12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체가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전체 총 열량은 얼마다? 40줄이다. 지금 한 번 순환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 공이 두 군데야. 1번과 2번. 그치? 근데 2번에서 30줄을 흡수했으니까 흡수한 전체 총 열량은 40줄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 1번 과정에서 10줄. 그러면 여기도 얼마? 10줄. 그치? 요거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전체 변화량의 총합은 0이 돼야 돼. 플러스 10 플러스 18이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8줄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요거 얼마다 그래서 방출한 총열량 28줄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그래서 28줄이 되는 거야. 이해돼?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처음에 연력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이게 특별히 많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주면 될 거야. 알겠지? 자, 9번 보자. 이게 집어 던졌대. 출발할 때 운동량의 비가 1대 4래. 그리고 얘들은 둘 다 똑같이 동일한 3H 높이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최고점이야. 최고점 3H, 지면으로부터 3H인 지점에서 순간 멈춘 모습이다. 그치? 자, A하고 B가 정도가 다르고 뭐 질량이 같던 다르던 관계없이 손을 떠나는 순간 물체들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중력, 오직 중력이지.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A와 B의 가속도는 서로 어때? 같지 항상. 그치?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니들이 계속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서 많이 봤던 건데 질량이 M짜리 물체하고 질량이 2M짜리 물체하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자유낙하시켰어. 자, 그럼 얘네들 둘 다 같은 중력가속 G 9.8이건 10이건 같은 크기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어때? 같아. 가속도가 같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닿는 순간의 속력도 서로 어때? 같아. 그치? 이런 거 많이 봤지? 자, 결국 이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되잖아. 그럼 이제 A, B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운동량이 B가 4배 크다면 B의 속도가 4배 빠르겠지. 그치? 근데 A하고 B의 질량이 같은 거다 그런 조건은 없지? A, B가 이렇게 출발을 했어. 운동량 P, 4P, 운동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때? 최고점, 같은 높이까지 도달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둘 다 여기서 0으로 정지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A와 B의 가속도는 같거든. 속도 변화량은. A가 여기까지 오는데 B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과 속도 변화량이 같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출발 속도가 같다. 그래서 A가 V로 출발했으면 B도 똑같이 V로 출발한 거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뭐 이 높이 H라고 했을 때 물체들의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들이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오직 이 출발 높이만 비례했었어. 그치? 그래서 높이하고 시간 관계는 어떻다? 속도하고 시간은 그냥 비례 관계였지. 가속도는 시간이 2배면 속도 변화도 2배여야 되니까. 그리고 떨어진 높이하고는 구체적으로 이런 관계였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같은 속도로 얘들은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운동량은 B가 4배. 그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같은 속도인데 운동량이 4배야. 아, 질량이 4배구나. A는 M짜리, B는 4M짜리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정지하는 모습이다. 수평면에서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4배가 아니야. 속력은 같아야 돼. 만약에 속력의 차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빠른 놈이 좀 더 높이 올라갔을 거야. 됐지? 자, 질량은 그래서 그렇지. B가 A의 4배가 되는 거지. 이거 기억 니은 딱 봐도 모순이라는 거 알겠지? 일단 기억이 맞으면 니은 무조건 틀려야 돼. 그치?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 속력은 A가 B의 4배다. 그러면 이게 4V이고 이게 V다. 그럼 또 니은이 맞으면 B, 요건 또 질량은 얘가 4배다. 그럼 운동량 같아야 되잖아. 그치? 뭔가 좀 모순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는 설명이지. 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EH. 그럼 얘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EH 높이. EH 높이를 지날 때 그 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둘이 몇 배 차이가 나니? 라고 물어본 거야. 둘이 몇 배 차이가 나니? 운동 에너지는? 자, 그러면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자,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야, 이제. 운동 에너지. 운동량은 4배 차이가 나지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렇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근데 지금 보면은 속력은 둘이 똑같아. 같은 속력이야. 그런데 B가 A의 몇 배야? 4배야, 질량이. 그러면 출발할 때 갖는 운동 에너지도 B가 A의 4배겠지?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를 내가 X라고 할게.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되는 거야? 4X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높이가 2h인 지점, 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 감소할 거야. A, B의 각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테니까. 그치? 근데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숫자를 이렇게 맞추자. 이거를 3이라고 하자. 3x. 3h니까. 그럼 편하잖아. 우리가 높이 B를 따라서 바로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3배니까 얼마? 12x.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2h 높이면 어떻게 된 거야? 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출발할 때 3x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자, 위치 에너지가 얼마 돼 있어? 여기 점에서 0 되는 거니까 여기가 3x라는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h당 x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따라서 a가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2x. 그러면 남은 운동 에너지는 얼마? x가 남아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12x를 가지고 출발해서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12x라는 거야. 얘는 h당, 높이 h당 위치 에너지가 얼마? 4x. 그치? 그러면 높이가 2h니까 여기 위치 에너지는 8x일 거고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는 4x겠지. 그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얘들은 같은 가속도로 움직여. 출발 속도가 같고 매 순간순간 같은 가속도야. 그럼 무슨 소리야? 매 순간순간 속력은 같아. 얘들이 2h 지점을 지나건 1.5h를 지나건 뭐 2.5h를 지나건 상관없이 그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항상 똑같다고. 그러면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데 매 순간순간 속력은 같아. 그러면 질량 비대로 그대로 운동에너지의 비가 성립하겠지. 그치? 출발할 때 운동에너지 비가 1대4였으면 어느 순간이 됐든지 간에 최고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항상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비는 언제나 얼마다? 1대4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운동에너지 비는 B가 A의 4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니은하고 디귿만 정답이 될 거다. 자, 특성대성 이론 봅시다. 뭐 이렇게 간대. 여기서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측정한 거야. A가 측정할 때 각각의 광원과 검출기 모두 A에 대해서 서로 정지 상태에 있나. 따라서 요게 이제 고유 길이가 되겠지. 광원 1과 검출기 P까지의 고유 길이, 검출기 Q와 광원 2까지의 고유 길이는 L이다. 이건 누가 측정한 거? A가 측정한 거. 자, 우리가 특수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 것처럼 모른다?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천천히 흘러간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점과 지점, 좌표와 좌표 사이의 길이 또는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보인다? 짧아져 보인다. 길이 수축 효과. 그치? 그 다음에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 증가한다. 에너지 커진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B의 입장에서 해석하라는 얘기야. B. 움직이고 있는 B. 물론 이 움직인다는 건 A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B는 정작 자신이 움직인다고 느끼지 않아. B가 볼 때는 난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A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와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가만히 있는데 검출기 P가 나를 향해서 이 속도로 다가와. 그치? 이해되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이거야. A가 보는 빛의 속도나 B가 보는 빛의 속도나 이거는 똑같이 C로 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B가 볼 때 B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B가 관측했을 때 상대방 A의 시간 어떻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 느리게,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보이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A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치? 그래서 느리게 흘러간다. 자, 1에서 광원 1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는 요거 L인데 요거 고유 길이 누가 잰 거야? A가 잰 거잖아. 정지 상태에서. 그럼 움직이는 B가 봤을 때는 어때? 길이 수축의 효과 짧아져 보이지?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져 보인다. 그치? 운동 방향과 나른한 방향 쪽으로 따라서 L보다는 짧아져 보일 거야. 자, 마지막 2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여기서 빛이 C라는 속력으로 출발해서 Q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 자, C분의 L이라는 게 뭐야? 광속 C, 속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 이게 뭐야? 시간이 될 텐데 이 시간은 누가 측정한 거야? 얘가 봐도 빛의 속도는 똑같이 C지만 광원 1호부터 Q까지의 거리, 요 L이라고 하는 건 A 입장이잖아. 그치? 요 L이라고 하는 건 A가 측정한 거리란 말이야. 따라서 요 시간은 A가 측정했을 때 광원 2에서 출발한 빛이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이 시간하고 B가 측정한 시간이 같냐 다르냐? 다르다면 긴 거냐 짧은 거냐 그거 판단하는 얘기잖아. 우리 여기 2번에서 확인했잖아.
B가 봐도 빛의 속력은 C야. 근데 B가 볼 때 Q와 광원 E 사이의 거리는 어때? L보다 짧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인 운동도 생각을 해야 돼. 단순히만 이것만 보면은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데, 자, B가 볼 때는 어때? 빛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검출기 Q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 빛으로부터 도망가, 마중 나와. B가 볼 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난 가만히 있어. Q는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그치? 따라서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출발한 빛이 검출기 Q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열차 안에서 가운데 광원장치 두고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얘를 제일 많이 드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안에서 볼 때는 동시에 도착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앞은 도망가고 있고 뒤는 마중 나오니까 도망가는 쪽은 나중 도착, 마중 나오는 쪽은 먼저 도착. 시간차가 생겨? 그치? 동시성의 상대성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도 광원 1, 2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면 A가 측정한 PQ에 도착하는 시간은 동시라고 얘기할 거야.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렸으니까. 하지만 이 모습을 B가 보면 그렇게 안 보여. 그치? 자, 요 검출기 P는 요 빛 1로부터 광원 1에서 출발한 빛으로부터 마중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먼저 만나고 얘는 도망가니까 얘는 나중에 만난다고. 그치? 자, 어쨌든 똑같은 속력 C로 가지만 요 검출기 Q가 도망가는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2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B가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어떻다? 더 크다. 알겠지? 그래서 모두 옳은 설명이 될 거다. 자, 11번 봅시다. 여기 기본적인 다이오드 연결이지. 전구에 불이 들어온대. 전구가 아닌데 다이오드. LED구나. 이거 모두 LED네. LED에 불이 들어오는 뭐. 자, 그러면 스위치를 A 쪽에 연결했을 때 A 스위치가 여기 위가 플러스라는 얘기지. 위쪽에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흘렀을 때 LED A 쪽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 불이 들어와야 돼. 전류 흘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방향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C에 다이오드 C, LED C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B에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 전류가 이렇게 출발할 때, 그치? 그럼 여기 순방향으로 이렇게 걸려야 되겠다. 그럼 스위치가 A에 연결됐을 때는 여기 A는 통과하지만 여기는 통과하면 안 되지. 역방향이니까.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들어왔을까?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와야 되니까 스위치를 A 쪽에 맞물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가 P형, Y는 N형 반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B에 연결됐을 때 여기 B가 역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못 갈 거고, C를 통과해서 A도 역방향이니까 못 가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요 LED D가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치?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옳은 거 골라보자. Y는 N타입 반도체 맞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에는 순방향, D에 전류 흐른이라고 물어본 거잖아.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하면은, 그치? B에다 연결하면은 D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겠지? D에도 불이 들어올 거야. 자, 기억은요, 그러면 기억.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B 쪽에 물리면은 A는, LED A 쪽에는 역방향이니까, 기억이구나. C.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은 C는 역방향이니까, 그치? 전류가 흐를 수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냐, 이거. 다 맞는 설명이지. 그치? 기억니은데 이거 다 옳은 설명이다. 되겠지? 다이오드 연결치고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온 거야. 자, 12번 보자. 자, 여기서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 출발할 때 각각 100m만큼 떨어져 있는 P점과 Q점을 A는 5초 만에 지났고 B는 10초 만에 지났대. 그치? 5초 때 기준선 P를 지나고 B는 10초 때 기준선 Q를 지난다. 100m 떨어져 있다. 뭐 가속도, 등가속도 일정, 둘 다 각각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정지상태 출발, 정지상태 출발. 우리 뭐 쓰면 돼? 평균 속도. 그치?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 어쨌든 100m 가는데 5초 걸렸다는 거잖아. 100m 가는데 5초 걸렸으면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20m/s지. 그치? 정지상태 출발, 요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20이란 얘기야. 따라서 A가 P점 지날 때 속력은 얼마다? 40m/s.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정지상태 출발, Q점 지날 때까지 10초 걸렸어. 100m 10초 갔으니까 평균 속력 얼마? 10m/s.
그치?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Q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10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얼마로 통과? 20m/s로 통과. 자, 그럼 가속도는 5초 만에 40m/s 됐으니까 자동차 A의 가속도는 얼마? 가속도 크기는 8m/s 제곱이 될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에 20m/s 됐으니까 자동차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냥 간단하게. 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가 아니죠. 4배 차이 나지? 자, P에서 A의 속력은 20m/s이다. 아니지. 40m/s지? 뭐 기억, 니은 틀렸으면 답은 디귿밖에 없겠네. 여기서 5초까지 B의 이동. 그럼 5초 때까지 얘 이동 거리는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지. 가속도가 2잖아. 그치? 이거 1초에 2씩 빨라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5초면은 얼마 돼 있어? 1초에 2씩 계속 빨라져서 5초가 지나면 10대 있을 거야. 0에서 출발해서 5초일 때 얘의 속력은 얼마? 10m/s. 그럼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평균 속도가 5m/s. 그치? 5초를 달렸으니까 얼마다? 25m/s다. 그치? 또는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 구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 2분의 1 AT의 제곱.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V0t 날아가고, 그러면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 이 시간은 5초 해서 얼마? 25.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되겠지? 자, 13번 보자. 빗면 위의 물체네. 같은 높이 선상에 있는 두 개의 출발점에서 동일한 물체네. 뭐 질량 m이라고 하자. 같은 물체.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 등가속도. 근데 얘는 이제 마찰이 없는 빗면 구간을 달리고, 이거 기울기도 경사도 좀 다른데 얘는 마찰 구간을 또 지나고. 근데 어쨌든 P점과 Q점을 동시에 지난데 운동시간 같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t초면 얘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똑같이 몇 초? t초. 그치? 그리고 그 순간 각 포인트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EA, EB라고 놓으라는 거고, 그 EA 에너지 B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야, 그러면 야, 시간 갖고 이동거리 나와 있고, 시간 알고 거리 알면 뭘 알아? 평균 속력. 각각 등가속도 운동 했다며. 그치?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이잖아.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얘가 2분의 3배 더했으면은 B의 평균 속도가 A의 평균 속도의 몇 배? 2분의 3배. 평균 속도 B가 2분의 3이란 얘기야. 2대 3이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평균 속도 B가 2대 3이 되려면 여기를 3으로 놓으면 3분의 2배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선생님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두 개 더해서 여기 평균 A의 평균 속도가 2V면 B의 평균 속도는 3V가 돼야 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이라는 건 두 개 처음하고 나중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여기 출발할 때 둘 다 0으로 출발했지? 그럼 여기 얼마란 얘기야? 6V. 그치? 더해서 2로 나눠서 3이 되려면 얘는 얼마? 4V. 그치? 끝났네 뭐. 질량 같은 거고 속도비가 2대 3이니까 P점과 Q점을 지날 때 속도비가 2대 3이잖아. 그럼 운동에너지의 B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이 같아. 그럼 속도의 제곱이 운동에너지의 B가 될 테니까 속도비가 2대 3이야. 그러면 제곱하면 운동에너지 B는 몇 대 몇이야? 4대 9가 되겠지. 그치? 4대 9가 될 거다. 따라서 2B분의 2A는 9분의 4가 되겠다. 되겠지? 자, 14번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출발해서 마찰 구간 1을 지나고 Q점을 지나서 다시 또 마찰 구간 2를 지난 뒤에 R포인트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Q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대. 그럼 뭐 여기서 속력 뭐 모르니까 뭐 정지 상태 출발이고 내가 여기 운동 에너지를 X라고 할게. 운동 에너지를. 그 운동 에너지 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마찰 구간 지날 때 X만큼 에너지 손실, 역학적 에너지 손실, 여기 지날 때 또 X만큼 에너지 손실됐대. 그쵸? 자, 속력은 R이 Q의 2배래. 여기가 여기의 2배.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를 내가 X, 즉 속력이 V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V라는 속력을 가질 때 운동 에너지 크기를 내가 X라고 한 거야. 그러면 R포인트에서의 속력이 Q포인트의 2배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치? 여기를 V라고 했으면 여기 속력은 2V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따지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배로 얼마? 4X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끝났네. 야,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X였고, 위치 에너지 요 H, 스몰 H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만큼이 손실됐대. 그치? 그리고 남은 게 얼마라는 거야? 4X 남았대.
아, 요게 얼마였구나? 4x였구나. 그치? 왜? 합해서 5x였단 얘기잖아. x만큼 사라지고 남은 게 4x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요 포인트에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5x였다. 근데 그 중에 x는 운동 에너지니까 나머지 4x가 뭐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요 스몰 h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4x였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5x의, 요 5x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 건 처음에 P점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에서 얼만큼, x만큼 더한 거. 왜?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동안 x만큼 손실되고 남은 게 오잖아. 그럼 출발할 때 얼마 있었다는 거야? 6x 있었던 얘기죠. 그치? 그럼 요 라지 h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6x다. 자, 그러면 라지 h에 해당하는 게 6x고 스몰 h에 해당하는 게 높이가 4, 요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4x면은 포텐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그냥 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높이 b가 4대 6이네? 2대 3이겠네? 따라서 라지 h는 얼마다? 2분의 3h다. 되겠지? 자, 15번 봅시다. 은근히 이런 걸 잘 못하지,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운 거는 좀 곧잘들 풀고, 막 뭔가 공식에 대입하고 하는 건 곧잘들 하면서 기본적인 힘의 관계를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 너무 잘 못해서.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거 정지야, 지금 가에서 이 상태로 정지해 있대. 체크해볼까? 아, 일단 무게를 보면 A가 50이고, 이게 20N짜리네? 무게가 20N이라는 거는 지금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20N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정지해 있잖아. 용수철에 탄성력이 20N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이제 정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용수철의 탄성력 20N이 이렇게 연결돼서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얼마다? 20N이다. 따라서 물체 A는 자기 몸무게가 원래 50N인데 위에서 C를 이렇게 당겨주고 20으로 당겨주고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 즉 바닥을 누르는 힘은 30N밖에 측정이 안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용수철이 원래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더 많이 자석을 갖다 놔서 이 B를 자석에 붙여버린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여기서도 자석하고 받는 자기력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B가 받는 중력 20N은 요건 안 변해. 그치? A가 받는 중력 50N 이것도 안 변해. 자, 그런데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여기에서의 몇 배래?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자, 용수철에 작용하는 용수철에 걸리는 탄성력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되지, 늘어나거나 압축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탄성력이 20N이었는데 늘어난 길이가 2배야? 그러면 탄성력이 얼마? 40N. 아, 여기 지금 탄성력의 크기가 얼마구나? 40N이구나. 자석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얼마구나? 20N이구나. 그치? 자, 그러면 이게 40이면은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똑같이 40N일 거야. 무게는 여전히 50N인데 C이 당기는 힘이 40으로 커졌지? 그러면 물체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 저울에 측정된 눈금값은 10N이 되겠다. 그쵸? 자, 봅시다. 기억.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20에서 40. 맞지? 자,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N이다. 10N 맞지? 자, 나에서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 요거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 요거는 벌써 틀렸잖아. 이게 작방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A가 B를, B가 A를.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B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치? 틀렸죠. 됐어?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될 거다. 자, 16번. 지금 단열 실린더에 있는 이상기체인데 가에서 나로 가는 변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에서 다로 가는 변화 하나 두 개를 준 거지.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변화는 열량 Q를 가해서, 그치? 얘가 피스톤이 뒤로 쭉 밀려나는, 이게 뭐야? 등압 압력은 외부 압력과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하는, 그치? 이런 연력학적인 과정을 겪는 거고, 얘는 그냥 밖에서 눌러가지고 W만큼 일을 하는 과정이지, 압축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야? 단열 과정이죠. 단열 압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 보려고 보는데 단서가 하나 더 있어. 나하고 다에서 온도는 똑같대. 나와 다의 온도, 여기하고 여기 온도는 똑같대. 자, 우리 연력학 해석할 때 식을 항상 두 개 쓰고 보라 그랬잖아. 알고 있어도 쓰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건 차이가 크다고. 또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막 끄적끄적 여기저기 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서 헷갈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온도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인데, 그치? 일정량. 여기 뭐 빠져나오거나 더 들어가거나 한 적 없잖아. 그러면 여기 압력 부피, 여기 압력 부피. 비교해보면 이게 서로 같다는 뜻인데, 온도 같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부피가 줄었고 얘 부피가 늘었으니까 부피는 분명히 얘가 크잖아. 그치? 온도 같아야 되니까, 아, 나에서의 압력이, 다에서의 압력이 나에서의 압력보다 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일단 기체 압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지. 이쪽이 더 커야지. 온도는 같은데 부피는 작으니까.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서 가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흡수한 열량 Q라고 줬지?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기체가 1. 그러니까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로 가는 바는 단열 변화니까, 단열 변화라면 입출입한 열은 없고, 그렇지? 이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이때 받은 일은 어떤 관계야?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그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 그치? 그러면 처음에 같은 가라는 상태에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이게 온도 한번 올라간 거야. 근데 얘랑 온도가 어떻대? 서로 같대. 온도가 같다는 건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오직 뭐에만, 일정량의 기체라 이상 기체라면 온도 변화에만 비례하니까. 그치? 온도 변화하고만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온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아야 돼. 그렇겠지?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자, 요 크기, 요게 W래매. 여기서 받은 일의 양이 W래. 그러면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크기 같지? 근데 또 얘랑 크기가 또 똑같다네. 아, 그럼 요것도 뭐구나? W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W. 맞지? 자, Q는 W보다 커야 돼. 당연히 커야지. 여기 1도 했잖아, 1도. 내부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도 해야 돼. 요거 1 한 것만큼 더 Q 값이 커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이것도 옳지.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하고 디귿만 옳은 설명이 되겠다. 자, 17번 보자. 지극히 사실 요번 문제는 통합과학스러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 어쨌든 봅시다. 에너지띠 구조를 딱 보고 A, B, C. A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거 멀지? 절연체지. 붙어 있잖아.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붙어 있지? 요거 도체. 좁잖아. 도체보단 넓지만 절연체보단 좁으니까 이 자식은 반도체구나. 그죠? 그러면 A가 뭐라고? 이게 절연체야. B는 도체야. C는 반도체야. 그래서 전극을 연결해서 실험을 했더니 전구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확인했더니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 이거 도체니까 당연히 흘러. 야, 반도체에서 안 흘렀는데 절연체에서 흐르면 좀 이상하겠지? 당연히 안 흐르겠지? 전기 전도도가 제일 작으니까. 따라서 기억은 X가 돼야 될 거다. 자, C는 반도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헛소리지. 어떻게 절연체가 도체보다 좋아? 그치? 틀렸지. 따라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다. 너무 쉽지 이런 건? 자, 18번 운동량 충격량 문제네. 질량이 M이고 PQ 사이 거리가 4m. 요점이네.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이나 봐. 얘가 이렇게 5m/s로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정지해 있는 B가 P랑 충돌해서 꽝 하고 부딪혀서 B가 운동하는 모습이다. 충돌한 후 A, B가 등속도 각각 여기서 등속도 운동은 몰라. 속도가 얼마인지. 충돌 직후 A 속력은 4m/s. B가 P와 충돌한 후 Q, 이렇게 충돌한 후 Q랑 만날 때, Q랑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초다. 그러면 충돌해서 여기서 얘가 운동을 시작해서 Q하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다. 이게 4m 떨어져 있었잖아. 그치? 요만큼 옮겨봐. 충돌하는 순간부터 보면 Q점까지, 앞에 있는 Q점까지 4m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땅 하고 P랑 부딪힌 다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Q하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4초란 얘기야. 그러면 4m 가는데 4초 걸렸으니까 속력은 1m/s군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멈춰 있다면, A가 충돌로 멈춘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지. 즉 B가 충돌하고 P와 충돌해서 4초 동안 4m를 달려서 Q와 충돌한다. 이런 속도로 가서 Q와 만난다라고 할 땐 전제가 뭐가 있을 때 A가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 값은 4초 동안 4m 가서 Q랑 만났다는 건 상대 속도. 그치? A도 움직이고 있잖아.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1m/s다. 상대 속도가 1m/s, A가 4m/s로 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B가 Q랑 충돌하려면 B의 속력이 A보다 빨라야 돼. 그렇지. 얘가 움직이는 속력보다 빨라야 쫓아가서 Q랑 부딪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1m/s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렇게도 알 수는 있어. 어쨌든 이 1m/s라는 건 뭐다? 상대 속도다. 상대 속도. 그래서 B가 A보다 1만큼 더 빠르겠지. 상대 속도란 상대방의 속도에서 자신의 속도를 뺀 거잖아. 그치? 상대방의 속도 빼기 내 속도, 관찰자의 속도 빼기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거니까. 그치? 그래서 B는 상대 속도, A와의 상대 속도가 1 차이 나야 되니까 B의 총도로 속력은 얼마다? 5m/s다. 뭐 다른 방법으로 알 수도 있긴 하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공식적으로 다루거나 배운 적은 없기는 해.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런 거야라고 소개만 한번 했을 뿐이지. 어쨌든 충돌 후에 B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거는 얼마를 가야 돼? 여기서 4m에다가 A가 4초 동안 16m를 가잖아. 그치? 충돌 후 A가 4초 동안 B하고 Q가 만날 때까지 A도 4초를 움직일 테니까 충돌 후 4m/s로 A가 얼마 갔어? 16m 갔지. 4m/s로 4초, A가 16m, Q점도 16m만큼 도망간 거야. 그럼 B는 출발해가지고 얘랑 만날 때 20m를 가야 되잖아. 그치? 4초 동안 20m 가려면 B의 속력은 얼마다? 5m/s다. 이렇게도 알 수 있어. 근데 상대 속도라는 걸 적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 수 있겠지? 어쨌든 충돌 후 B의 속력은 5m/s다.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보존 그냥 쓰면 되지 뭐.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였어? A만 5m 가지고 있었지? 그럼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4m이고 B의 질량을 X라고 하면 B의 속력은 5니까,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전후 같아야 되니까 5x는 m이 될 거고 B의 질량 x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m 되겠다. 되겠지? 자, 19번 봅시다. 점전화. 자, 이렇게 보정을 시켜놨대. 양전화, C는 양전화이고 플러스 ED 지점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F라는 크기의 전기력을 받는데, 그러니까 A하고 B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오른쪽 F라는 얘기지. 자, C의 위치를 이제 마이너스 D 여기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때 A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을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 찾는 거. 그치?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좀 편하잖아. C를 여기다 놓으면 A한테 받는 힘과 B한테 받는 힘의 합이 얼마래? 0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점전화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에서 이 두 전화의 가운데 영역 어딘가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 이 두 전화의 종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왜? 합해서 힘이 0이 되려면 A가 만약에 C를 야 저리 가라고 미는 청력을 줄 때 B도 얘를 저리 가라고 밀어줘야 돼.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같은 크기일 때 0 되잖아. 얘도 청력인데 얘도 청력이야. 같은 종류구나 이런 뜻이지. 또는 A가 C를 이리 와라고 당길 때 B도 C를 이리 와라고 당겨줘야 되잖아. 그치? 얘가 인력을 주면 얘도 인력을 줘야 돼. 그래야 합해서 0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 그치? 작용하는 전기력의 종류가 같다는 건 전하의 종류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운데서 0이면 전하의 종류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치? 우리가 점전화 문제 풀 때 가운데서 0이면 양쪽 전기 종류 같은 거다. 또는 전하들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서 뭐 AB가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다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이 0이다. 바깥쪽에서 아웃사이드에서 0이다. 그러면 어때야 돼? 얘네들의 전기의 종류는 반대여야 된다. 왜? AB로부터 같은 오른쪽 방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A가 저리 가라고 밀 때 B는 이리 와라고 당겨줘야 돼. 또는 A가 이리 와라고 당길 때 B는 저리 가라고 밀어야 돼. 이렇게 여기서 전하 C가 받는 힘이 0이 되려면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종류가 반대여야 돼. 하나가 인력이면 하나가 청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 종류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 나열되어 있는 전하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전기력의 전체 총합은 얼마다? 0이다. 서로 작방관계의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각의 전하들이 받는 전기력을 다 더하면 얼마 된다? 0 된다라는 거. 그치? 자, 어쨌든 이게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A하고 B가 같은 종류의 전기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기 지금 떨어진 거리의 비를 보면 D 떨어져 있지?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정의됐어. 전하들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러면 거리비가 1대 2인데 주는 힘은 똑같다는 얘기잖아. A가 뭐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B가 그 주는 힘도 A랑 같은 크기의 힘을 주니까 합해서 0 된 거지. 따라서 거리비가 1대 2면은 전하량의 비는 몇 대 몇이겠구나? 1대 4이겠구나. 그럼 내가 전하 A의 전하량을 그냥 Q라고 하면은 B의 전하량은 얼마 되는 거야? 4Q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저기까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류도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A, B가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야. C라는 전하를 하나를 놓고 A, B가 서로 줄다리기를 할 때 힘이 딱 균형을 이루는 포인트인데 여기서 ED 지점으로 C를 옮겨 놓으면 당연히 B가 당기는 힘이 훨씬 더 커지겠지. 그치? A가 당기는 힘, A가 당긴다. A가 주는, A로부터 받는 힘보다 B에게 받는 힘이 더 커지겠지. 여기가 A, B가 C에게 주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데 B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A가 주는 힘은 약해지고 B가 주는 힘은 더 세지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이 합력의 방향은 B가 주는 힘의 방향과 같을 거야. 그 B가 전하 C를 당기고 있지, 지금 오른쪽으로. 이리 와라고 당기고 있다는 얘기는, 아, 이거 음의 전하라는 얘기지. 인력으로. 그러면 A도 마이너스 음의 전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찾은 것 같아. 자, 따라서 A는 양전하가 아니야. A, B는 둘 다 음전하가 돼야 된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커야 돼. 구체적으로 몇 배 커야 돼? 4배 커야 돼요. 자, 마지막. 기역은 F보다 작다. 기역이 뭐야? 아,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D. 여기다 오면 여기다 놨을 때. 그럼 이제 힘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요 힘의 크기 F라는 게 얼마인지.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 저 C라고 하는 전하의 전하량을 QC라고 하면 아까 내가 A의 전하량을 Q라고 했잖아. B하고는 4배 차이 나니까 B는 4Q가 될 거고. 자, 그럼 내가 왼쪽의 힘을 F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할게. A가 C에게 주는 힘부터 보자. X는 ED 지점에서 전하 C가 받는 힘이야. ED 지점에서 전하 C는 A로부터 자, 이리 와라는 힘을 받아. K에 자, ED니까 2칸 떨어져 있지. 4D 제곱. 자, 그리고 얼마 돼? QC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B도 이리 와라고 당길 거 아니야. 그렇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K에 D 제곱에 QC 4Q 이렇게 될 거다. 그치? 원칙적으로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2학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개념을 좀 잘 잡아두고 요게 익숙해지면 하나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아. 자, 어쨌든 그냥 나는 하나 기준을 잡아볼게, 선생님이. D만큼 떨어진 지점. D만큼 한 칸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전하량 Q짜리 전하, A를 기준으로. A하고 C 사이의 상호작용한 힘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AC 사이의 상호작용한 힘을 기준값으로 잡을 거야. A와 C 사이의 상호작용이니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은 Q, C의 전하량은 QC. 이때 상호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이거지 이거를 X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어. ED 지점에서 전하 C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1D와 자, 그러면 B가 C에게 주는 힘은 얼마가 될까? 전하량은 4배 차이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그럼 전하량이 4배 됐으니까 A가 주는 힘보다 일단 4배 클 거야. 근데 거리가 ED에서 D 2분의 1배 됐으니까 제곱하면 또 4배 커질 거야. 아,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ED와 16X. 그치? 그러면 요게 요 힘의 합이 얼마? 요 15X라고 하는 전기력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요걸 F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그게 F다.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D일 때는 마이너스 D에서는 여기다 옮겨 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자, A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지. 그치? 한 칸 가까이 왔어. A의 전하량 Q 그대로야. 전하량은 그대로니까 전하량 그대로. 자, 전하량의 곱 그대로잖아. 거리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이거 4배 됐겠다. 그치? 4배.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1이와. 똑같이 1이와 오른쪽으로 4x. 그치? 자, B가 주는 힘은 어떻게 됐을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배 멀어졌지. 전하량의 곱은 4배 차이 나는데 4칸 멀어져서 16배 작아져. 16분의 1배 작아졌을 거야. 4분의 1배 작아졌겠다. 그치? 그럼 얼마 돼야 돼? 4분의 1배 작아졌으니까. 원래 힘 X에서 4분의 1배 됐으면 4분의 1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거 얼마 되니?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X가 맞아. 전하 C가 받는 힘의 크기는 4분의 얼마니? 4분의 16? 4분의 16, 4분의 1이니까 4분의 17? 4분의 17이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7, 4분의 17X. 자, 이게 15X가 F잖아. 그치? 15X가 F면 4분의 17X는 어때? 기억은 F보다 작죠? 그치? 작다는, 근데 숫자가 좀 이상한데? 4분의 17? 요거 4X지. 마이너스 D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원래 힘에서 4배 커지는 거지. 그리고 B가 주는 힘의 크기는,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일단 전하량이 4배 차이 나고, A보다 전하량이 4배 크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ED, 아까 이상하다 했다. ED였지. ED를 기준으로 했잖아. ED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하나, 둘, 셋, 넷, 2배. 16분의 1배가 4분의 1배네. 4분의 1배다, 4분의 1배. 숫자가 좀 이상하다 했어. 4분의 1배. 그러면은 그냥 같은 크기의 X니까 5X가 되겠다, 얘들아. 이거 5X. 여기서는 받는 힘이 5X. 여기가 15X고 여기가 5X니까 받는 힘이 어쨌든 작긴 하다. 작긴 한데 3분의 1배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실전에서는 내신할 때도 강조하긴 하지만 요걸 이제 딱 정해놓고 내가 전하량은 얼마이고 A의 전하량이 Q, C의 전하량은 QC, 그 다음에 거리가 E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하들끼리 상호작용한 힘, 요거를 이제 X라고 내가 가정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요 ED라는 걸 잠깐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면은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되겠지? 어쨌든 F보다 작죠? 그러면 기억 틀렸고 니은하고 디귿만 정답이 되겠지. 자, 마지막 20번 보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용수철하고 실로 연결해서 물체 AB를 매달아 놓고 그래서 요 실을 끊었을 때 B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를 압축하는 모습이다. D만큼 압축하는 모습이다. 그죠? 용수철은 같은 거고, 용수철 상수 같은 거고, B가 Q점에서 R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B의 중력 포텐셜 변화량의 크기는, 그러니까 요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력 포텐셜 변화 D만큼 올라온 높이잖아, R까지. 요 변화량의 크기는 Q에서의 물체 운동이, Q에서 물체 B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배이다. X0 여기 얼만큼 늘어나 있니? 요거 구하는 거지. A, B의 질량은 같다 그랬죠? 동일한 물체니까 그러면 요거 M이라고 놓자. A 질량 M, B 질량 M. 그치? 일단 요 상태로 처음에 실을 끊기 전에 물체들이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정지해 있는 조건부터 따져보자고. 자, 일단 용수철의 탄성력.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정의되지? 늘어나가 압축된 변이의 비례. 따라서 여기 탄성력의 크기를 내가 F라고 한다면 요 F의 힘의 크기는 얼마 되는 거야? X0만큼 늘어났으니까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자. 그러면 KX0 이렇게 되겠지. 탄성력의. 그러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와 물체가 받는 중력. 그치? 이거 다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연결돼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빗면이니까 빗면 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야. 그치? 이 빗면 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여기를 내가 F고, 귀찮은데? 여기를 F라고 했으니까 이걸 F'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힘은 어떤 균형이래? 요 상태로 정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탄성력하고 얘가 받는 중력 얼마? mg. 매달려 있지? 얘가 받는 중력 mg. 그 다음에 여기 빗면에 작용하는 힘. 요렇게 같은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지. 자, 그런데 실이 끊어졌대. 요 실을 다 끊었대. 끊어서 얘가 이제 출발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체 B가 P점에서, 실이 끊긴 이후부터 P점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에 P에서 Q까지의 빗변 방향의 거리가 4D다. 그럼 얘는 요 F'이라고 하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 요 힘, 오직 요 힘에 의해서 4D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래서 Q점을 어떤 에너지로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통과하고, 요렇게 돼서 다시 용수철 Q를 D만큼, 최대 얼만큼, D만큼 압축하였다는 얘기잖아. 이때, 자, Q에서 R까지 오는 운동의 중력 포텐셜 변화량은 여기 알려줬어. 높이가 D라고 했으니까 얼마 변한 거? 질량 내가 M이라고 가정했지? 요 중력 포텐셜 변화량의 크기는 플러스 mgd라고 쓸 수 있겠지?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했고, 중력가스 G라고 한다면 D만큼 높이 올라갔으니까 요 변화량은 Q점에서 B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2분의 1배다. 요 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그럼 얼마였단 얘기야?
그거 여기 운동 에너지 절반이 이거란 얘기니까 요점의 운동 에너지는 EMGD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지금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어. 근데 빗면에서 F'이라고 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Q점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EMGD가 되었다. 그지?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것 같다. 결국 요 힘의 크기를 내가 F'이라고 했을 때 요 힘이 얼만큼 작용해서 빗변 방향 4D만큼 작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다? 이만큼 변했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힘 F'을 알 수 있겠다. 이거 2분의 1 mg네. 그럼 처음에 탄성력도 알 수 있겠다. 요거하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요게 2분의 1 mg니까. 그죠? 그럼 탄성력도 얼마다? 처음에 탄성력도 2분의 3 mg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X0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력의 크기가 요만큼이었다라는 걸 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야, 요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EMGD였잖아. 그치? 요점 높이는 지금 같은 선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R 포인트에서 MGD라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야, 운동 에너지 EMGD였는데 위치 에너지가 MGD 증가했으면 운동 에너지는 MGD 감소했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용수철 Q를 압축시킬 때 운동 에너지, 자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D만큼 압축시킨 거지. 따라서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MGD로 용수철을 최대 D만큼 압축시켰다.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고 그러면 탄성 포텐셜은 KD 제곱. 따라서 2분의 1 KD 제곱. 요거 같다는 얘기지. 결국 요 용수철 상수와 압축된 길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관계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만 해보자.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다. 2분의 1 KD는 MG. MG는 2분의 1 KD니까 여기다 2분의 1 KD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MG는 2분의 1 KD. 그치? 따라서 얼마? 4분의 3 KD. 맨 처음에 늘어나 있던 용수철 장열 탄성력 K는 KX0는 얼마? 4분의 3 KD가 돼야 되는 거니까 X0는 얼마? 4분의 3D가 되겠다. 그치?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차근차근 해보면 힘의 평형관계 적용하고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 관계는 문제 조건에서 줬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운동에너지만큼으로 용수철을 최대 압축시킬 수 있으니까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 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지. 그치?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사실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다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풀어봤고